간 수치만 보고 간이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간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알아채야 합니다. 간이 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늘 피곤하고 이유 모를 소화불량이나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깨나 목에 만성적인 통증을 달고 살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증상들을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곤 하는데요. 어쩌면 이건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로 알려진 간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간 청소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 분야의 유명한 책인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책을 읽고 그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간 청소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전달하기가 어렵게 느껴져서 아직까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책은 간 청소에 대해 비교적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간 건강의 중요성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호기심 약사 유수근의 간 청소의 기적입니다. 이 책은 국내 전문가가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최초의 간 청소 안내서입니다. 저자 본인도 처음엔 이 방법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약사로서의 호기심과 의문을 품고 직접 원리를 파고들어 체험했고 그 결과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히던 통증과 알레르기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간 청소를 왜 해야 하는지, 준비 과정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혹시 모를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정말 꼼꼼하게 담고 있습니다. 섣불리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을 깊이 이해하고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요. 또 침묵의 장기로 알려졌지만 사실 간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 청소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보다는 먼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간이 어떤 일을 하기에 그리고 어떤 상태일 때 간 청소가 필요한 신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 청소법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간 청소를 해보고 싶은 분은 안전과 정확성을 위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 청소의 기적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는 말. 간 청소야말로 간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평생 해독법. 간 청소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저 역시 생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몽과 올리브유의 혼합액으로 간을 청소한다고 황당했죠. 그런데 저는 모르는 것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의식이 강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그 원리를 공부하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간 청소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 청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인도, 호주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간 청소가 하나의 대체요법으로 자리 잡고 있던 터라 어떻게 이런 민간요법이 널리 퍼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간 청소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나 모르는 것은 일단 판단을 보류합니다.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 더 발전함에 따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 많기에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견해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특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누구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에든 열려 있지만 제 몸으로 직접 느끼는 감각과 경험을 더 믿는 편입니다.
제가 간 청소를 처음 실행할 무렵 머리가 묵직한 느낌인 두중감이 자주 있었고 고질적인 어깨 통증과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목을 받쳐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간 청소를 마친 당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목과 어깨가 너무나 가볍고 상쾌해졌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큼이요. 혈색과 머리도 덤으로 맑아졌지만 너무나도 심각하던 목의 통증이 없어진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론 며칠이 지나서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간 청소를 반복할수록 어깨와 목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간 청소를 잊고 지냈습니다. 다시 간 청소를 하게 된 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의 일종인 묘기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약사라는 직업상 항상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을 테스트해보곤 하는데요. 한 병에 몇십만 원이나 하는 천연 발효식초를 테스트하는 중에 그게 제게 맞지 않았는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긁는 대로 부풀어 오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지 않으면 가려워서 미칠 정도였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를 가라앉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식단을 바꿔야 했기에 항히스타민제로 버티며 미루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제 환자 중에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두드러기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때 저도 다시 간 청소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간 청소 한 번만에 몇 달간 먹던 항히스타민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바로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간 청소를 한 후 두드러기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 테스트 겸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4개나 먹어봤는데도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간 청소를 몇 번 하니 더는 배출되는 게 없어서 간 청소를 종료했습니다. 모든 분이 저처럼 단 한 번의 간 청소로 가려움증을 깨끗이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간 청소 한두 달 전부터 체액을 약 알칼리로 유지하기 위해 미네랄액과 해독 주스, 레몬수를 꾸준히 먹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가려움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려움증이 사라진 것이 간 청소만의 효과라고 보지는 않지만 간 청소로 해독 작용이 활발해지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서히 좋아지고 있던 알레르기가 간 청소 전후로 확 좋아졌으니까요. 저는 간 청소를 직접 경험해봤기에 간 청소에 대한 어떤 주장이 진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간 청소 시 나오는 덩어리, 담석이 올리브 오일이 장내에서 비누화된 것이라는 간 청소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믿지 않습니다. 간 청소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 청소를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담석이 배출되지만 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나중에는 담석처럼 보이는 것들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장내에서 비누화된 것이라면 꾸준히 해도 그때마다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식단을 관리하며 간 청소를 꾸준히 하다 보면 더는 배출되지 않은 시점이 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해에 몇백 명에게 간 청소에 대한 문의를 받고 진행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체험 사례를 전해 듣습니다. 담석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환자들이 간 청소를 한 후 담낭을 절제할 필요가 없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비누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담낭이 꽉 차 있던 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간 청소 후 그만 턴 담석이 불과 3일 만에 사라진 것을 초음파로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담낭 절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내 몸의 가치와 소중함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에서 절제해도 괜찮은 장기는 없고 절제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장, 담낭, 갑상선, 자궁 등 여러 장기를 서너 개씩 절제한 환자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많은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 회복되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절제를 하기 전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절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 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담낭은 없어도 되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많은 병이 간 기능이 저하됐거나 담즙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담석이나 담석통이 있는 분들은 무작정 절제 수술을 택하기 전에 관련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수술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있고 그 선택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먼저 그 방법을 시도하시길 권합니다. 간 청소는 해외에서 대체 의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요법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병원, 약국, 한의원을 통틀어 전국에서 간 청소를 진행하는 곳이 없다 보니 전문가들이 아닌 단식원이나 비전문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 청소를 진행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간 청소를 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했다가 부작용을 겪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간 청소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식의 오해를 받으면서 신뢰할 수 없는 민간요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간청소요법을 음지가 아닌 양지로 끌어내어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간청소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간청소가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간청소를 누구나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수년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를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간청소 방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효율적으로 간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 방법에서는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 타트 테리 주스 등 다량의 과일 주스를 일주일간 마시는데 이 경우 속쓰림이나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을 폭발시키는 당 독소가 급격히 생성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일 주스가 아닌 간 청소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증류하여 만든 액상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기존에는 신장 청소를 권장하지만 신장 청소 대신 기생충 청소와 장내 환경을 개선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준비 과정에 도입했습니다. 기생충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제거해야 혈어를 개선할 수 있고 장내 환경이 좋아져야 간 건강도 궁극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신장 청소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신장 건강까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간이 깨끗해야 내 몸이 산다. 간은 침묵의 장기가 아니다. 간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간이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 별다른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간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장기이고 힘들면 다양한 신호를 보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열심히 표현합니다. 인체의 장기 중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간과 심장은 가장 열을 받기 쉬운 장기입니다. 사람도 열을 받으면 성질을 내거나 시끄럽게 구는 것처럼 간이나 심장도 마찬가지로 열을 받으면 시끄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열을 받은 상태를 심열, 간이 열을 받은 상태를 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열이 생기면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빠르게 뛰기도 하고 심장에 통증이 생기거나 숨쉬기 어려워지니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열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간 자체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고 간 수치도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 파괴되는 간세포가 증가할 때 간 수치가 높아지는데 간세포는 수명이 닿으면 파괴되는 게 정상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졌다면 파괴되는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간열이 생겼다고 간세포가 바로 파괴되는 건 아니므로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만으로는 간 건강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은 여러 다양한 신호를 보내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끊임없이 알립니다. 다만 그 증상이 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는 까닭에 간을 침묵의 장기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증상과 병이 간에서 시작되고 간이 좋아지면 많은 증상과 병이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간 기능 저하나 간열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는 것이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적은데 처리할 게 많으니 간에 과부하가 걸려 간열이 생깁니다. 현대의학에서 측정하는 간 검사로는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거나 간염, 지방간, 담도 폐쇄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간에 이상이 있다고 인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간열이나 간 기능 저하로 생기는 다양한 증상이 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간은 정말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제발 나 좀 쉬게 해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그게 간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모르니 무시할 뿐인 거죠. 현대의학에는 열증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간열로 생긴 다양한 증상이 간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간열이나 간 기능 저하로 생긴 여러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면 항상 간은 건강합니다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술 한 잔도 못 마십니다. 소주 반잔에 얼굴이 빨개지고 조금만 마셔도 숙취가 생겨 잘 풀리지 않아요. 카페인 해독도 잘 안 되어서 커피만 마시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을 못 잡니다. 약을 먹어도 해독이 안 되고 약물 부작용이 오래 지속되며 수면 마취를 해도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런데도 간 수치는 단 한 번도 나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과 피부가 건조하고 두통도 자주 생기고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았죠. 비염과 알레르기도 심해서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를 사흘이 멀다 하고 들락날락했습니다. 게다가 20대 초반부터 고질적으로 저를 괴롭혀온 질환이 있는데요. 목과 어깨, 견갑골의 통증입니다. 그게 30대 중후반이 되니 목 디스크로 오고 나이 40이 넘어가니 목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목 디스크가 심각해졌습니다. 잠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병원에 치료를 위해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했는데도 이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영양요법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하루라도 편히 못 자면 곧바로 목과 어깨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참 많이 다녔지만 그게 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도 모든 수치가 다 좋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동양의학을 공부하면서 음양의 균형, 메마름증과 혈어, 간열, 심열, 폐열, 위열 등 열증의 개념을 알게 되어 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며 몸이 더 나빠지기도 했어요. 목의 통증도 훨씬 심해지고 머리카락도 수북하게 빠지고 눈도 건조하다 못해 빠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지 항상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원인과 답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헤매다 보니 자연스레 체질도 공부하게 됐고 약재나 영양제와 식품을 체질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배움으로 체질에 맞게 식단을 바꾸고 미네랄과 소금물로 메마름증과 혈어를 개선하고 기혈 막힘을 뚫는 제품을 써서 간에 쌓인 열을 빼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에 정체된 열이 내려가니 목과 어깨의 통증, 목 디스크가 좋아졌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지 않고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찢어질 듯 건조하던 피부도 침침하던 눈도 모두 좋아졌죠. 저를 괴롭히던 이 많은 병증이 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병증의 진짜 원인을 몰라 오랫동안 헤맨 저처럼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병의 원인이 간에서 시작된 것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군데만 망가져도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신호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질환이 만성으로 계속됩니다. 병증이 깊은 만성질환은 대부분 그 신호가 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간 수치만 보고 간이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간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알아채야 합니다. 많은 병이 간 기능 저하와 간열에서 비롯되는 만큼 증상으로 간 건강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간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가장 놀라운 기능, 간주소설. 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워낙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놀라운 작용은 간주소설입니다. 간이 하는 작용을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간주소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주소설이란 간이 소설 작용을 주관한다는 말이죠. 소설 작용이 뭘까요? 한의학 대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간주소설. 간은 소통시키고 배설하는 기능을 주관한다. 소설이란 막힌 것을 통과시키고 엉겨 있는 것을 내보내는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간주소설은 감기가 정체된 것을 소통시키고 담즙을 내보내는 간의 기능을 말한다. 한의학 대사전에서는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의 소설 작용은 정서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옛 의학서에서는 감기가 잘 소통되면 정서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감기가 장애되면 노하거나 우울해지는 등 정서활동에 변화가 온다고 하였다. 이는 간이 소설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화를 제어할 수 없고 예민해진다는 말입니다. 화가 많다면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피곤해해서 간 영양제를 사다 줬더니 남편이 간 영양제를 먹고 신기하게도 온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둘째, 간의 소설 작용은 소화기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옛 의학서에서는 비의 운하작용과 담즙 배설은 간계의 소설 작용에 도움을 받아야 진행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비는 보통 췌장을 말하는데 넓게는 위장까지 포함합니다. 운하란 음식물을 소화하여 영양분과 수분을 온몸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엉겨 있는 것을 내보내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과 수분 공급이 잘 되며 담즙도 원활하게 배설된다는 의미입니다. 간이 이런 소설 작용을 못하면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의 소설 작용은 일부 아픈 증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옛 의학서에서는 소설 작용이 장애되어 감기가 정체되면 기와 혈액순환이 장애되어 아픈 증상이 생긴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간질환 때의 옆구리가 아픈 증세 등이다. 간이 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엉긴 것을 내보내는 작용을 하지 못하면 기와 혈이 정체되어 통증이 생긴다는 말이다. 특히 오른쪽 옆구리, 등, 어깨와 목 등에 통증이 생깁니다.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근육통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간죽은 즉 간이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근육이 아프다는 건 근육을 주관하는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뭉쳐 너무 아프거나 목 디스크가 있거나 어깨 뭉침이 작거나 안면 근육에 경련이 나는 것도 모두 간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열이 정체된 곳에 통증이 있고 통증이 있는 곳에 염증이 있습니다. 통증은 곧 염증이고 염증은 곧 열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넷째, 간의 소설 작용은 월경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옛 의학서에서는 간의 소설 작용이 장애되면 월경 불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간이 소설 작용을 못하면 생리불순, 부정출혈, 생리화다, 생리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무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간주소설이란 간이 전신의 기와 혈을 소통시켜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간은 모든 장기와 연결돼 기혈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우리 몸의 감독관입니다. 간이 이 역할을 못할 때 한의학에서는 간기울결이 생겼다고 합니다. 간기울결이란 간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한 곳에 몰려있는 상태, 즉 기의 흐름이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기혈소통이 막혀 간에만 열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 자궁, 장, 폐, 위장, 신장, 췌장, 뇌, 골수, 비장 등 어느 조직에든 열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된 열은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간이 건강해야 기혈순환이 잘 됩니다. 어느 곳에 염증이나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열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고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나열한 많은 증상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간에서 시작합니다. 기혈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고 많은 질환이 개선됩니다. 그만큼 간은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열은 왜 생기는 걸까? 한의원에 가면 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수많은 병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간열이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평대에 사용할 보일러를 60평대의 집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20평용 보일러로 60평을 덮여야 하니 보일러가 쉼없이 돌아가고 그 수명도 빨리 단축되겠죠. 쉬지 않고 보일러가 돌아가는데도 집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고 보일러는 항상 뜨겁습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 과부하가 걸려 항상 열이 넘치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간열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계속 혹사당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간열이라는 동양의학적 개념을 서양의학적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간기능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열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간열이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 내 인슐린 저항성. 둘째, 담즙 분비 배출의 이상. 셋째, 지방간. 넷째, 내 몸에 맞지 않은 식품을 자주 섭취. 다섯째, 화학물질, 독성물질. 여섯째, 과도한 스트레스. 일곱째, 장 점막 약화, 장누수. 내 몸이 보내는 SOS. 간 기능 저하, 간열이 있을 때 신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자도 개운하지 않다. 쉽게 지치고 피곤하다. 가슴 위는 뜨겁고 가슴 아래로는 몸이 냉하다. 쥐가 잘 나고 근육통이 생기거나 담이 잘 걸린다. 어깨와 목에 통증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다. 불면증이 있다. 두통이 잦다. 안면경련이나 눈밑 떨림이 잦다.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이나 화를 잘 낸다.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다. 평상시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이 잦다. 얼굴이 자주 붓는다. 공복혈당이 높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가늘고 푸석하다. 탈모가 있거나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 눈이 건조하고 뭐가 낀 듯 침침하다. 비문증, 녹내장, 포도막염 등 안질환이 있다. 구내염, 구강염, 설염, 입술 물집 등이 잦다. 입이 쓰거나 마르고 입에서 썩은 내가 훅 올라올 때가 있다. 생리혈이 적거나 너무 많다. 식은땀, 상열감 등 갱년기 증상이 있다. 유방, 자궁, 난소, 갑상선 등의 이상이 있다. 자궁근종, 자궁무록,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종이 있다. 지렴이나 질방기, 방광염이 잦다.
골반염이나 골반통이 있다. 이명이나 이석증, 메니에르 병이 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 발진,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 목에 뭐가 걸린 듯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다. 방귀가 잦고 가스가 잘 차고 부글거린다. 설사나 물음변을 보거나 변비가 있다. 장누수나 소장세균 과잉 증식,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이 있다. 소변이 뿌옇거나 거품이 있다.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있고 참기가 어렵다. 만성 전립선염이 있다. 질병 없는 삶의 출발점. 간청소. 간청소를 해야 하는 분들. 간청소를 한 후 많은 분이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가려움증, 어깨와 목의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담석이 있든 없든 간청소로 개선할 수 있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청소 한 번으로 모든 증상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5에서 8회 정도는 해야 이런 증상이 점점 개선됩니다. 그 이후에는 1년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아래의 증상이 있으면 간청소가 필요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다. 담석통이나 담석이 있다. 만성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가 있다. 만성 소화불량이 있거나 설태가 두껍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어깨와 목에 근육통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다. 체치나 구취가 심하다. 두통이 잦다.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있다. 간 수치가 높거나 황달 증세가 있다. 구각염, 구내염이 잘 생긴다.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 얼굴이 누렇거나 칙칙하고 기미가 심하다. 화농성 여드름이나 뾰루지,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다. 과식, 폭식, 과음이 잦다. 간청소를 하고 나면 이런 증상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 나열한 모든 증상이 반드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가려움증과 발진이 있다면 간 해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네랄 결핍, 메마름증, 당 독소 축적, 기생충 감염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구취는 치주염이나 위염, 저산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생길 수 있지요. 간은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고 호르몬과 자율신경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간청소를 만병통치요법으로 여기고 맹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간을 회복시켜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이 올바른 간청소법을 익혀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청소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간과 장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많은 병이 간과 장에서 시작됩니다. 80% 이상의 질환이 장과 간이 회복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독소가 우리 몸에 침입하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 장이라면 장에서 막아주지 못한 독소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처리하는 것은 간입니다. 장이 얼마나 독소를 방어해주고 간이 얼마나 해독을 잘 해내는지가 우리 몸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 청소입니다. 많은 분이 간 청소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간 청소를 하는 방법은 쉽지만 모든 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 청소를 하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저체중인 분, 기운이 너무 없는 분, 혈어가 심한 분, 저혈압인 분, 심장질환이 있는 분, 연세가 많은 분, 담석이 너무 큰 분, 담도에 스텐트를 심은 분,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 암 환자, 장폐색이나 과민성 대장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개시렴 등 심각한 장 문제가 있는 분, 치질이 심한 분은 간 청소를 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여성분들은 생리 일주일 전부터 생리 끝날 때까지는 정상적인 생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체액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임산부, 수유부도 하면 안 됩니다. 간 영양제나 이담제를 먹었을 때 오른쪽 상복부가 아픈 분들도 하지 마세요. 혈화와 저혈압이 심한 분들은 간 청소를 하면 체액이 빠지면서 혈화와 저혈압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혈화는 몸 전체에 있어야 할 혈액량이 부족함을 말하는데 저혈압도 혈화의 증상입니다. 혈화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어지럼증이나 빈혈이 있다.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두중감이 있다. 피곤하고 몸이 물에 젖은 듯 무겁다. 생리혈이 검붉거나 덩어리지고 생리량이 적다. 저혈압이나 심장 박동이 빠른 증상인 빈맥이 있다. 생리 기간에 감정의 변화가 크고 우울하고 짜증이 많아진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 미세혈관이 잘 막혀 손발끝이 자주 저린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쉽고 빠른 실전 간 청소. 각 1차별 방법. 간청소 준비기간 플러스 간청소. 간청소 준비기간 1에서 10일차. 10일간 기생충 액상차로 기생충 청소를 합니다. 만약 충란이 나온다면 간청소는 잠시 미루고 충란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드셔야 합니다. 기생충 액상차는 첫 번째 간청소 시에 드시고 이후 간청소 시에는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11일에서 14일 또는 11일에서 19일차. 간청소 준비차를 드세요. 간청소 당일 포함 5일간 담석이 있는 경우 10일간 섭취. 샐러드, 채소, 과일, 나물류, 된장국 등 가볍게 한식으로 식사. 물, 소금물, 미네랄액, 레몬수 섭취. 육류, 유제품 등의 동물성 식품, 오일류, 오메가3, 커피, 카페인 음료는 드시지 마세요. 간청소 당일 첫째 날. 오전 공복에 간청소 준비차 2포를 섭취합니다. 당일에는 영양제나 약을 먹지 마세요. 아침 식사. 죽이나 샐러드, 약간의 과일 정도로 드세요. 점심 식사. 샐러드, 키위 등의 약간의 과일 정도로 드세요. 오후 1시 30분부터는 어떤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단 따뜻한 물을 충분히 드세요. 소금물, 레몬수, 미네랄 액으로 드세요. 장청소 후부터 간청소가 끝나고 첫 번째 식사 전까지는 레몬수를 먹지 마세요. 위와 장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레몬수를 먹으면 속쓰림이나 복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따뜻한 물을 먹는데 마그네슘 물을 마신 후 15분, 간청소 주스를 마시기 전 30분, 후 2시간 동안은 따뜻한 물도 드시지 마세요. 준비물. 마그밀 40정 또는 구연산 마그네슘 파우더 60g, 자몽즙 180ml, 올리브유 120ml. 2차 간청소를 연이어 진행 시 자몽즙 360ml, 올리브유 240ml 필요. 16시 장청소액이나 관장으로 장청소 한 번 하기. 18시 물 또는 자몽즙 180ml에 마그밀 10정을 녹인 후 잘 섞어 먹기. 이것이 마그네슘 물입니다. 20시 물 또는 자몽즙 180ml에 마그밀 10정을 녹인 후 잘 섞어서 먹기. 22시 자몽즙 180ml에 올리브유 120ml를 잘 흔들어서 먹기. 이것이 간청소 주스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으면 미리 다녀오세요. 침대 옆에 서서 드시고 5분을 넘기지 말고 한꺼번에 드세요. 먹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마세요. 최소 20에서 30분 정도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20에서 30분이 지나면 베개를 빼고 똑바로 주무세요.
절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자면 안 됩니다. 다음 날까지 쭉 주무시면 좋지만 화장실에 가야 하면 갔다 오세요. 간 청소 둘째 날. 간 청소 다음 날입니다. 6시. 물 또는 자몽즙 180ml에 마금을 10정. 8시. 물 또는 자몽즙 180ml에 마금을 10정. 10시. 2차까지 간 청소를 진행할 분은 자몽즙 180ml에 올리브유 120ml를 한 번 더 드시고 최소 20에서 30분 이상 최대한 길게 누워 계세요. 2차 간 청소는 여기서 종료됩니다. 이후 마그네슘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차까지만 하는 경우 8시에 마그네슘물을 드시면 종료됩니다. 2차 간 청소 주스는 담석이 있거나 체력이 가능한 분들에게만 권합니다. 1차로 끝내는 경우 12시쯤에 죽을 드세요. 담석이 다음 날까지 계속 배출되므로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며칠간 절대 드시지 마세요. 2차까지 진행하는 경우 오후 4시 이후에 죽을 드세요. 간 청소 후 이틀 정도는 가볍게 죽으로 식사하세요. 간 청소 후 2, 3일 내 장 청소액이나 관장으로 장 청소를 합니다. 호기심 약사 유수근의 간 청소의 기적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내 몸의 주인으로서 건강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간 청소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